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공천을 제고해달라 사실상 컷오프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늘 당의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항의성 유세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을 40년간 지켜온 오선의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공천에 반발하는 비명계 중심으로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지 민주당이 또 한 번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지역구 현역 탈락 초선 의원 3명이 나오긴 했지만 텃밭 TK에서 현역 중진들은 역시 절대 강세였습니다. 4선 김기현, 5선 주호영, 그리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했습니다. 공천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김희정, 장해찬 등의 경선 승리로 지역구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인데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없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봤습니다.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지역까지 꽃샘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3월의 첫날인 모레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 데 이어서 친문계 좌장인 홍영표 의원까지 사실상 컷오프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갈등도 폭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계 구심점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새 후보를 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현역 의원에겐 사실상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 통보와도 같습니다. 전략지역 6개 지역은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변재일 의원의 선거구도 전략 지역에 포함됐지만 친문계의 반발은 특히 거셌습니다. 이틀 연속 친문 핵심 인사를 겨냥한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전략 지역 지정을 친문 밀어내기로 규정하고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전날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세했습니다.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하며 자신의 거취는 그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비명계의 이탄 탈당에 이어 친문계의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공천 심사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면 내홍 역시 잦아들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분당이란 말이 나올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내분을 수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확정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의 공천 지역도 이르면 오늘 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 총선 후보로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옛 선거구에 사위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지역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한 만큼 오는 4월 본선에서 여야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 후보로 출마합니다. 종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됐던 곳입니다. 두 사람은 곽 변호사에게 사실상 양보한 뒤 각각 경기 성남 분당갑과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친문계와의 갈등 등 계파 간 내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종로 공천 과정에서 노무현계 인사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단합하고 사실 뭐 친 DJ, 친노, 친명, 친문, 그다음에 신진 인사 이런 거 가리는 거 없이 어쨌든 여기서 좀 대타협의 길이 생기길 빨리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호중, 박상혁 등 현역 의원 2명과 원외인사 3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구리와 김포 을의 공천장을 또 받게 됐습니다. 본선에 앞서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지역구 4곳도 공개됐습니다. 대표적 친명계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송동 을에서 정호준 전 의원과 호남에선 현역 의원과 원외인사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에는 당 차원의 전략공천 후보와 13개 지역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의 지역구 배치, 그리고 현역 물갈이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4월 총선에 출마할 13개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추가 경선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첫 경선에서 호남 현역 물갈이 기류가 뚜렷했는데 오늘은 당내 공천 갈등 속에 비명계 현역 대 원외 인사들 간 맞대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 조금 전 진행된 발표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을 당선자 이용선 후보입니다. 서울 관악구 갑 당선자 박민규 후보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당선자 안도걸 후보입니다. 광주 광산구 을 당선자 민형배 후보입니다. 고양시 갑 당선자 김성회 후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병은 가나다 순으로 후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선이 됐습니다. 이기현 후보와 홍정민 후보 간의 결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 안상시입니다. 윤종군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경기 김포시 갑 김주영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경기 광주시 갑 소병훈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강원 원주시 갑 원창묵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강릉시 김중남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충남 천안시 병 이정문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 나소열 후보가
1등 당선자입니다. 이상으로 1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네. 자,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2차 경선 결과 발표 내용 박범계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 좀 다뤄보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중량급 있는 인사들이 본선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현역 강세 흐름은 이어졌지만 지역구 첫 탈락 사례도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등 24개 지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은 여전했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 등 12명이 원외 도전자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경북에선 재선 김석기, 송원석 의원 등 6명 가운데 5명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가 나빴던 곳은 부산입니다. 초선 이주환, 전복민 의원이 각각 김희정 전 재선 의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구 달서병 초선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첫 사례지만 그렇다고 정치 신인들에게 밀린 건 아니어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인위적인 물갈이보다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그런 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누르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이 결선 투표 끝에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와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당 현역 교체율은 이제 막 10%를 넘겼습니다. 40%를 넘겼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남은 90여 개 지역의 후보 확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9입니다. 김종인 공관위 체제를 갖춘 개혁신당이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지역구 신청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공관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은 권력에 미쳐있는 고인물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복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효력 다지기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일부 전공의 집을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9,200여 명 가운데 대표성 있는 전공의나 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 중심으로 찾아간 겁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까지 대동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더 확실하게 다져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병원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이 지난 뒤 첫 정상 근무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모두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어제 하루 26건이 새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0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 지원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3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률 지원을 상담한 건수는 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전현직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서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 5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사직서 제출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한 것은 소헌법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북한에 빗댄 데 이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며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같은 공세는 전공의와 교수, 대원이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표 협의체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출산율은 올해 연간으로 0.68명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23만 명까지 줄어든 출생아 수도 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었습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합계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0.81명으로 최하위였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저출산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 3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20년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전망한 거는 0.68이었습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랐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출생아 수는 4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식이 발전해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졌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는 부모의 욕구도 마땅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987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임신기간 내내 금지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2년 만인 지난 2009년 첫 변화를 맞았습니다. 임신 32주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건데 이 역시 시대에 뒤처졌다는 반발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잇따랐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임신한 강모 씨 등 부부 3쌍도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녀 출생아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의식이 발전해 법 제정 근거가 된 남아선호 사상은 이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도 직간접적으로 태아 성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실상 법이 사문화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간 의료인이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으로 애둘러 성별을 알려줘온 세태를 반영한 겁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재가 부모들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는 의료인이 임신기간 중 언제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이 제정된 지 37년 만입니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좀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좀 불법의 현장으로 좀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남아선호 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개선 입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의료와 출산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월 봄의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까지 동반하며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통과하는 건데 낮에는 충청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다 밤에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이 비가 꽃샘추위를 불러옵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3월의 첫날,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그 다음 날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봄의 시작에 한겨울 차가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도 3월 상순까지 강풍에 비, 눈이 내리는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월 중순부터는 기압계가 안정을 되찾으며
맑고 포근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원화 시장에서 8,300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 오후 5시 57분 기준 1 비트코인 가격은 8,345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최고가는 2021년 11월 9일 기록한 8,270만 원이었습니다. 빗썸에서도 오늘 오후 6시 기준 8,285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임 분담한 초안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다음 주말을 전후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첫 방류를 시작한 일본이 4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오염수 누출 등 잇따른 원전 내 사고로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서 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중순까지 7,800톤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냅니다. 도쿄전력은 첫 방류 이후 지금까지 원전 주변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내 안전관리 문제점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정화 설비를 씻다가 건물 외부로 오염수 1.5톤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잠겨 있어야 할 밸브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청소하다 오염수가 튀어 작업자 1명이 입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부진의 소각 설비에서 잇따라 수증기가 발생해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는 잇따른 사고가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거나 법에 근거한 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상치 못한 사고의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国および東京電力においては引き続き想定外の事態がまず生じることがないよう油断することなく万全の対策を講じること。 이 밖에 오염수 방류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수입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합니다.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방류의 안전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은 더욱 무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추가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번 1차 발표 때 그 호남 지역 현역들이 대거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이 현역들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광주 동라물의 이병훈 의원 탈락했고요. 광주 광산을의 민영배 의원은 또 본선행을 확정지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1차 발표 났을 때 뭐 조호섭 의원, 윤영덕 의원, 이영석 의원 모두 현역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호남 민심이 만만치 않다. 사실 그때 그 전북 지역에서도 한 명이 있었죠. 이춘석 의원은 그 전직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뭐 주식 싸움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평이 있었으나 지금 나머지 도전자들은 다 원외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결과를 바라보는 당내 그 민심들은 지금 광주 민심이 매우 화가 나 있구나. 네. 호남 민심이 매우 화가 나 있다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수도권에서도 수도권 이제 유권자들도 광주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당원 수도 꽤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 다선 의원들에 대한 교체를 이런 식으로 좀 당원들
이 민심에 좀 맡겼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패배하더라도 다른 선거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탈당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의 이런 좀 다선 의원들 위주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이런 호남처럼 경선을 통해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결과 얘기들을 이 호남 광주 결과를 보면서 당원들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호남 중심으로 비명 현역 대 친명 원외 이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된 것도 같은데 오늘 2차 발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이제 광주에서 지난주 1차 경선 발표 때 비명계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병훈 의원은 탈락을 했고 살아남은 민영배 의원은 뭐 친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광주의 어떤 경선 선택이 친명 위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파악이 됐고요. 지금 그다음에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은 민영배 의원이 지금까지는 유일한 거죠? 그렇죠. 네. 아직 송갑석 의원 지역구나 이런 곳은 경선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광주를 벗어나면은 여전히 그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현역의 압도적인 우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네. 이제 최혜영 의원은 비례대표고 사실은 나머지 5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4명이 살아남고 관악갑의 유기용 의원만 탈락을 했는데 여기는 좀 특수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4년 전에도 오늘 경선에서 승리한 박민규 후보하고 유기용 의원 간의 1.3%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아니고 그러면 역시 광주를 벗어나서 보면은 그 현역 의원의 인지도가 예. 가지는 그 여론조사 경선에서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점은 사실은 여론조사 경선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런 점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 전략공천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 전략공천이 이루어질지 어떤 지역으로 될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거 만약에 발표가 되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내 지금 공천 갈등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예고된 입장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됐었죠. 기자회견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늘 퇴근 시간 무렵에는 선거운동도 재개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당 결정을 재고해달라. 그리고 당의 답을 듣고 내가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공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 당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거의 암시를 하신 거고요. 아마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시지 않을까라고 지금 당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아까의 그 기자회견에서 퇴로를 차단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가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아쉽습니다. 좀 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좀 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 다만 그 또 거기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 이재명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좀 지도부가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지도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지도부나 아니면 뭐 중진들이 지금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고민정 의원마저 지금 최고위원 사퇴한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정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공정한 경선기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친문 친명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결국 봉합되지 않고 총선을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질 경우에 이재명만으로 사실상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게는 매우 안 좋은 구도가 짜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에서 그거에 대한 수습은 계속해서 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전략공천 의결해버렸습니다. 다시 재구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사실상 전현희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 말고는 민주당 지도부도 퇴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오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갑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퇴근길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종의 실력 행사라고 보여져요. 본인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네. 무소속 출마나 이런 것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당에서 보면은 뭔가 막후에서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런 걸 물밑에서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럴 거면은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두 표출이 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임종석 전 실장 퇴근길에 유세를 재개한 모습입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고 윤영찬 의원도 여기 동행을 했고 다른 화면을 보시면 또 홍영표 의원, 송갑성 의원 등도 오늘 같이 이제 동행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앞서 정치는 생물이다 오늘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에서 답이 없으면 자,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만약에 차기 당권을 노린다고 하면은 또 무소속 출마도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요. 네. 그냥 앉아서 죽겠다는 생각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예비후보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할 때까지는 계속 어떤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물론 전략공천은 됐다고 하지만은 네. 전현희 전 의원이 성동갑에 와서 선거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러 세워야 되는데 물러 세울 방법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혹은 지금 저 네 분이 성동갑에 같이 가서 뭔가 행동을 한 걸로 봤을 때는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거나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자는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계속 지금 이 시각에도 정치권이 바삐 움직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꼭 안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한 대로 정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말 중에 양산회동의 명문정당 약속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당 원로들도 임종석을 살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왜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차기 대권, 차기 단권 구도의 경쟁자를 제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총선에서 명문 정당이 되지 못하고 명문 갈등이 되어서 총선이 뭔가 목표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사실 성선이 지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거두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을 뭔가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명문 갈등, 명문 통합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지금 친문 인사들은 꽤 많이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교롭게 임종석 전 실장의 퇴근길 유세에 모여 있던 송갑석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예. 윤영찬 의원이 지금 하위 10%의 지금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일단 홍영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은 경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지금 경선 중에 탈당한다거나 이런 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전 임종석 전 실장이 저렇게까지 같이 뭔가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분들이 하위 10%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고 혹시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같이 하면서 그들 지역에 대한 압박, 그들 지역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가서 임종석 이외에 이 사람들까지 혹시나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떼서 지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명 통합이 아니라 문명 네. 갈등, 친문 갈등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통합적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선거에서 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이재명 대표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권의 경쟁자를 견제한다는 해석은 좀 너무 나아간 해석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훌륭한 국회의원 후보감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에 과오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국회의원 공천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과정은 외부에서 보기에 좀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그 임종석 전 의원의 컷오프를 발표하면서 그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분들로부터 그렇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됐습니까? 네. 라고 했는데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답을 말을 못했어요. 이유를 말을 못하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저는 그 이유를 장면을 얘기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누리는 것이 아니고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는 것인데 그러면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건요. 정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전현희 전 의원을 임종석 전 실장 자리에 공천을 했는데 그 전략 공천의 이유가 일성으로 나와야죠. 더군다나 이 문제는 한 달 가까이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유를 설명을 못했고 외부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66년생 임종석 전 실장을 물러세우고 64년생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세대교체도 아니고 비서실장 출신을 물러세우고 같은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을 공천하는 것이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을 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선택인데 그러면 뭔가 민주당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더더욱 승복을 할 수가 없고 갈등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의 경쟁력을 떠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윤영찬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임 전 실장 등 3명을 언급하면서 살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배신감이 좀 들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그런 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별도로 만나서 이재명 대표에 그런 부탁을 했다면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것. 자, 이렇게 윤영찬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까지 뭐 입장이 없습니다만, 자, 앞으로 뭐 입장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매우 낮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직접 나서실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좀 거기서도 명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뭔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좀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요. 뭐 박수현 전 수석도 그렇고 진선미 전 장관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공천이 좀 잡음 파열음이 생긴 것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실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8차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사진에 나왔었던 친문 좌장격인 사선 홍영표 의원들 이거 사실상 뭐 이 지역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공천 배제라고 무방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로 정치권에서 컷오프로 예.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그 소위 비명 행사의 프레임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다선 의원들을 어느 정도는 그 속가내고 세대 교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그 컷오프는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대신 전현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시를 못했고요. 지금 홍영표 의원 지역구도 이제 컷오프가 된다면 그 자리에 누가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광주에서도 보면은 비명 현역 의원 대 소위 친명, 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든가 등등으로 1대1 구도를 형성해서 결국 비명이 대거 탈락하는 결과들이 나왔었고, 또 지금 하위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크게 그렇게 반박하는 어떤 사실관계가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어떠한 그 총선 이후에 당내 역학구도를 의식한 의도적인 판짜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동안의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네. 그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또 다면 평가가 뭐 빵점이라는 둥 뭐 이런 것들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명계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 홍영표 의원 이 컷오프는 아니다. 전략 공관위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전략 경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략 경선하고 일반 경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반 경선은 네. 그 거기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2명 내지는 3명을 아니면 5명까지도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선을 붙이는 것이고 전략 경선은 거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외에 뭐 영입 인재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아니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이현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까지 뭐 포함시켜서 아예 새로운 경선판을 짜는 것, 그것을 아마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 지역으로 다 넘어간 어제 5개가 났었죠. 네. 그 지역 전부가 아마 현역 컷오프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일부는 현역 컷오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선을 붙일지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홍영표 의원도 지금 뭐 좀 억울함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직 저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전략공관위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주요 그 전략 공천 지역 오늘 의결된 부분 지역을 저희가 조금 더 묶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전 말씀드린 4선의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인천 부평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도 전략 지역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그 앞에 두 분이요. 오선의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그리고 변재일 의원의 충북 청주 청원. 자, 이 지역도 지금 전략적으로 의결이 됐으면 사실상 이분들도 컷오프인데 이분들은 대표적인 또 친문계 인사들이라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의 반발이 워낙에 격화가 되니까요. 지금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하면서 무려 연산군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명문정당이냐 멸문정당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실력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다선 의원들, 특히나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5선이나 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년이 됐는데 이런 분들도 좀 이제 그 전략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비명계를 좀 달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달래지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침식당한 상황이죠. 뭐냐면 그 어젠가요?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이었는데 그 한 유튜브에 나와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그 컷오프가 통보되기 전입니다.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뭐 나한테 3번 전화하면은 뭐 봐줄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미 컷오프가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민주당 전략공관위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도 신뢰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죠.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비명계가 달래질 것인가 이미 좀 수위를 많이 넘어섰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뭐 비명계 달래기 차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전략 지역 그 의결된 지역들을 봤을 때는 친명 의원도 들어가고 비명 의원도 다 들어갔단 말이죠. 친명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근데 저는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님이 그렇게 대표적인 친명 의원으로 볼 수 있는가.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 맞다. 이 의원들 정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지라고 인식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찐명은 아니다. 그렇죠. 또 제가 뭐 찐명 감별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7인회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정말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런 의원들의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 비명계 의원들이 볼 때는 뭐 친명계도 희생했네, 친명계도 뭔가 컷오프가 됐네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다. 자,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도 지금 전략 지역으로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임 사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례 이수진 의원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당의 판단이 좀 달라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임명백 공관위원장은 두 의원의 차이를 설명을 했죠. 네. 기동민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을 했고 이수진 의원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네. 그 두 가지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비례 이수진 의원은 경선 기회를 줬고. 그렇죠. 예. 네. 근데 글쎄요, 일단 두 분 다 기소를 일단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이 인정했고 안 했고를 구분점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계속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비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임종석 전 실장이 그 기자회견장에서 같이 봤던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로 옮겨서 네. 좀 뭔가 이 친명을 호소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이런 친명을 호소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 차이를 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글쎄 소명 기회를 줬을 때 그 말을 일단 당은 믿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저는 서약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추후에 뭔가 기소 이후에 재판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의 어떠한 처분이나 이런 것도 감수할 것이며 정계 은퇴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서약서를 받아놔야 이후에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이제 만약에 이수진 의원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고 나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혹시나 대법원 판결이 유죄까지 나오면 그 지역구는 이제 민주당 공천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좀 완충 장치를 좀 마련해 둬야 되는 건 아닌가. 단순히 그냥 소명만 듣고 차별을 두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당원들이 볼 때 이것이 다 공정한 잣대인가라고 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송영훈 의원님 법률가이시기도 한데요. 두 분이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한 분은 내가 뭐 양복 관련해서 받았다는 거 인정을 했고, 한 분은 이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의 판단이 달랐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당원이나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진 않겠죠. 임명백 공관위원장께서도 그 발표를 하시면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수긍했을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잣대는 똑같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닌데 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금품을 받은 걸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러면은 부인을 해왔으면 양형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공천 심사에 있어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보면은 자격을 부여받고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는 지금 공심위 이전에 그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라는 단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는 다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동민 의원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컷오프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도 운영이 다 앞뒤가 꼬여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도 그 경력이 긴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고 경험 많은 당직자들이 있는데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제도 운영에 다른 어떤 사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많은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을 줄 수가 없어요. 기소됐다는 사유만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적격으로 통과를 시켜놨는데 정무적으로는 이분들을 본선에 올렸을 때 분명히 당이 총선을 치르는 데는 불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인 거고 이것은 아마 두고두고 좀 많은 논란거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이탈 소식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을 40년간 지켜온 오선 서른 의원이 어제 예고한 대로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경이 뭐 울고 싶은 심정이죠. 혼자 있으면 콩콩 울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연히 일어나서 잘못된 것과 싸워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연산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교도소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탈당을 선언하셨는데, 자, 서른 의원 5선이고요.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분이기 때문에 자, 한 분 의원의 탈당이지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 나갈 때마다 뭔가 그 큰 파장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갈등이 계속
수습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 서른 의원이 또 만약에 당에 남아 계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드리고 뭔가 좀 부당한 게 있다면 좀 바로잡는 거에 힘을 보태고 싶은데 저렇게 당을 나가시면서 독설을 쏟아내는 것들에는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수진 그 동작을 의원도 거의 뭐 어떻게 이 당에 계셨는지 모를 정도로 독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뭐 민주당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의원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독설을 쏟아내고 나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친명 의원들도 좀 컷오프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희생이 없다면 이런 잡음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옷이 젖어갈 것이고 국민들은 이 민주당은 잡음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징적인 누군가 친명이든 아니면 지도부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희생을 좀 하는 모습을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그 방법 아니고 지금 당의 총선 전망이 워낙 안 좋고 어둡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상징적인 인물의 뭔가 희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울산 북구 이상원 의원도 진보당과 민주당이 지역구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어제 탈당한 박영순 의원은 지금 새로운 미래 품으로 오늘 갔습니다. 앞서 김영주 그리고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도 탈당을 한 상태인데요. 자, 홍영표 의원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탈당 규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분들이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들이 네. 한 번에 다 탈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종의 정치권의 공식이거든요. 네. 선도 탈당을 누군가가 하고 만약에 10명이나 20명이 탈당을 전행한다고 해도 한 번에 1명이나 2명씩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의 파장을 넓혀갑니다. 그게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될 때도 그런 식으로 순차 탈당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더 파장이 그렇습니다. 크겠군요. 매일같이 뉴스에 예.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사실은 정당이 분당이 될 때 뭔가 계획이 달라지면은 그 후속 탈당하기로 했던 분이 안 나와서 그 계획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 변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한꺼번에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변곡점이 되겠죠. 이미 2분이 선언을 했고 예. 내일 모레 계속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지금 울산의 그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발하는 것이 대단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2012년에 민주당이 그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할 때도 그 일부 지역에서 야권 단일화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관악을처럼 그때 이정희 의원의 부정경선 사태 네. 같은 게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경선을 했거든요. 이상원 의원은 진보당 후보와의 지금 뭐 경선 기회조차 부여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대의를 위한 당선 가능성을 갖고 이상원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2012년에 그 야권 연대를 했을 때 울산 북구는 막상 통진당 소속 김창현 후보가 본선에 가서는 탈락했습니다. 낙선했거든요. 예. 그런 전례도 있어서 진보당 후보를 공천하면은 뭐 무조건 이기니까 당신이 물러서 달라 이렇게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이념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상원 의원도 지금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탈당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마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당에 돌아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지금 언급된 많은 분들이 탈당해서 그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자,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비명계에선 멸문정당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명문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인데 경선에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자,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이제 그동안 말을 좀 줄여오다가 지금 예전에 이재명 대표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지금 말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하는 발언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전 그 이전에 그 선도 탈당한 분들 사태 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렇게까지 그래도 보듬고 좀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데다가 라고 느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죽하면 나갔겠냐 이렇게 느끼게 할 것인가 지금 저 발언을 통해서는 후자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 나가기로 한 분일지라도 뭔가 이재명 대표께서 제가 부족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붙잡고 뭔가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더 단합된 모습으로 잘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친명계 지도부들도 이재명 대표는 엄호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 선수의 비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오실까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어 왔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선,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다. 그런데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나? 자, 오늘 그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손흥민 선수와 연결이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 팬들이 굉장히 많이 화내실 만한 발언인 것 같아요. 자꾸 저렇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나 무리하게 축구에 비유를 하는데 자꾸 저렇게 비유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뭐 경기하기 싫다고 경기하기 싫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요. 그 비명팀에게는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고 친명팀에게는 옵사이드에 안 걸리는 그런 축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디오 판독, VAR도 안 받아주는 거죠. 다면평가 해가지고 정성평가 점수가 나왔는데 내 점수 내가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AR이 안 되는 축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비명계만 옵사이드가 있고 친명은 적용을 안 받는. 그래서 저런 무리한 비유를 할 게 아니라요. 공개적인 메시지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껴안고 달래고 평가해주고 품어 안으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 국민의힘도 공천 초반에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컷오프에 불복하고 기자회견하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했냐면요. 정치권에서 월요일 아침 비대위 회의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양당 공의, 최고위원 회의 중에서도. 모든 언론이 그걸 받아 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쟁취하기 위해서 단식했던 것을 굉장히 상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발언 기회를 거기에 할애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처럼 주목을 많이 받을 때 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런 의도를 읽히는 거죠. 그것이 아마 실제 본심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말처럼 뭐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을 수밖에 없죠. 지도부는 지금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공천 결과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민주당 공천 결과로 대진표가 확정된 곳 중에 좀 관심을 모은 지역 정치 1번지 종로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공천을 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정치 1번지 대진표는 현역인 최재형 의원 대 곽상원 변호사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근데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또 곽상원 후보의 경우는 또 상징성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바보 노무현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종로가 항상 좀 상징적인 지역, 또 좀 대선 후보급들이 나가는 지역. 물론 이제 정치 1번지가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1번지이기도 했던데 이제 청와대가 옮기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기 때문에 정치 1번지의 의미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항상 이 종로 선거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항상 좀 상징적인 의원들, 네.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그 금태섭 의원까지 저기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최재형 의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험지가 될 것입니다. 종로가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도 아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는 곽상원 후보를 공천해서 좀 종로 구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전략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파전 양상인데요. 표 쏠림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도 오늘 26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세적 영남권도 오늘 포함이 돼 있었고요. 자, 현역 의원 3분이 오늘 처음으로 탈락하는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현역인 김용판 의원이 탈락하고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전 비대위원이 현역인 전복민 의원을 꺾었고요. 그리고 김희정 전 장관이 현역인 이주환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보면 이 현역이 모두 초선이에요. 사실은 저기에 한 케이스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맞죠. 네. 그 양천갑의 조수진 의원도 근데 거기는 현역 이제 비례니까.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네. 저도 비례대표 의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수진 의원은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1년 차에 당협위원장을 받았어요. 네.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1년 차 때부터 거의 현역 지역구 의원과 다름없이 지역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자령 비대위원이 작년 12월에 영입이 됐는데 조수진 의원을 꺾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오늘 가장 눈에 띈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명이 탈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경선을 좀 중간 결산을 해보면 네. 그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관 출신들이 지금까지 1승 6패를 했거든요. 네. 1승을 한 곳은 상대가 현역 의원이 아니에요. 1승 6패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전과 달리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이게 역으로 용산 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네. 그동안에 이제 용산발로 낙하산 공천이 뭐 대거 꽂힐 것이다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원이나 지지층도 선택을 할 때 그걸 의식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투표하는 지역에서 용산 출신이 선택을 받았을 때 그런 프레임에 걸리는 거 아닐까. 네. 이것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게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여당이 돼서 국정 경험을 쌓고 젊은 인재들이 다시 당에 돌아와서 입법부에 들어갈 기회를 부여받고 이렇게 인재 양성의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 맨날 선거 때마다 어디서 인재 영입을 해와야 돼요. 이런 결과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봅니다. 행정관급은 대거 탈락을 했는데 참모진 가운데 비서관급들은 또 비교적 양질을 많이 잘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다른 분들도 뭐 김성회 있고. 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보은 옥천 영동에서 그냥 컷오프를 당했고, 예. 그다음에 이원모 발언 논란이 예전에 있었었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지원을 했지만 용인갑으로 재배치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양질. 용인갑은 양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험지라고 험지는 하기도 그렇고 아니잖아요. 중간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용인갑이 국민의힘이 3번 연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마치 양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난번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3% 넘게 이겼던 곳이고요. 거기가 용인 처인구인데 용인에 있는 구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드폭이 가장 컸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우연 의원과 그 직전에 정찬민 의원이 연속으로 의원직 상실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거기 부담이 좀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자 분당을 해서 본선행을 확정 지은 상태고요. 자 그런데 5선의 주호영, 4선의 김기현 의원 뭐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호영 의원은 6선에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5선에 도전하게 되는 건데 역시 영남권의 중진들은 불패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감점을 받고도 이긴 것 그리고 그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도전자들이 생각보다 표를 정말 낮게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남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좀 유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선 의원들을 사실상 경선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서야 공정한 이 평가를 받는다면 현역 의원을 이기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호영 의원, 뭐 김기현 의원도 그래서 우리가 감점을 받더라도 난 끝까지 여기서 하겠다 재배치를 거부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요. 저는 이 정치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감점을 하면서까지 결국 경선을 기회를 주면 현역 의원들이 또 이기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다선 의원들의 지금 뭐 컷오프가 예상되는 발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또 만약에 또 경선 기회를 줬으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치가 참 현역들, 그 다선 의원들을 좀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거두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종합예술이라 불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현역 교체율이 낮아서 당이 조용하고 쇄신 없는 공천을 이어간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당 지도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철규 공관위원 발언 듣고 오시죠. 교체가 마치 지상에서 최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의 뜻이 반영돼야지 권력을 가진 공천권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이 인기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대가 있는 이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이다. 민주당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우리 지역의 우리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고 그 결과입니다. 자,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 그게 절대 선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이기는 공천에 맞춰져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신인 발굴과 또 이제 신인을 발굴하려고 현역의 감점을 더 준다고 하면은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성 부의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종합예술의 문제인 종합예술. 거고요. 그 이철규 공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되고 네. 또 어떤 지역 주민의 기대에도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딘가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15% 감산, 그다음에 30% 추가 감산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돌려보니 그것 가지고는 핸디캡을 좁히기에는 약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컷오프는 위로부터의 컷오프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컷오프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기 도중에 골대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사실은 다음부터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감산 폭에 대해서 우리가 바둑에서 그 젖바둑의 치수 고치기라고 하죠. 상수가 하수를 위해서 돌을 접어주는 걸 이제 그 젖바둑에서 치수라고 하는데 그 치수를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텃밭부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복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효력 따지기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일부 전공의 집을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9,200여 명 가운데 대표성 있는 전공의나 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 중심으로 찾아간 겁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까지 대동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더 확실하게 다져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병원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이 지난 뒤 첫 정상 근무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차관이 오늘 오후 연락처가 확보된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 지역본부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공식 발표로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이번 대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죠. 네, 특히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최후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어제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의료계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대생 4명 중 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어제까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의 26%에 이르는 4,992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사 원칙 등에 따라 정당한 요건을 갖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교 소속 282명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서울 여의도 LG 사옥에 들어섭니다. 2박 3일 방한 일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 6월 이후 10여 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LG전자와 이미 사업 협약을 맺은 혼합현실과 확장현실 기기를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이제 협업을 해왔던 소위 말하는 MR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 메타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로 하고 있는 라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마를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를 통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애플 비전 프로를 뛰어넘는 XR 기기를 출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별도 만남을 갖고 AI 반도체와 생성형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 국내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 개발에 나서며 반도체 분야 동맹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위탁 생산에 강점이 있는 데다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해내는 삼성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HBM인 12단 적층한 HBM3E를 먼저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경쟁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앞섰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첨단 사업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직원들을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가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전성 논란까지 일면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애플이 올해 선보이려 했던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입니다. 애플은 10년간 공을 들여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기로 하고 투입된 인력 2,000명에게 알렸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 상당수는 인공지능 AI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지난해 연말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이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으로 200만 대 넘게 리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리콜한 겁니다. 리콜도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데 그쳐 비판이 일었습니다.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based on what other manufacturers are already doing for safety. 이달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선 군중이 자율주행차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방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자 안전성을 우려하며 항의로 방화까지 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경기 침체 파고에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쿠팡이 창사 이래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발빠른 배송과 서비스로 성과를 냈지만 노동계와의 갈등 그리고 블랙리스트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행진을 했던 쿠팡이 첫 연간 흑자에도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도 1년 전보다 20% 증가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창립 이후 물류 시스템 구축에만 6조 원 넘게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그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트, 백화점, 편의점이었는데요.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유통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성장은 로켓 배송이 발판이 됐습니다. 전국 30개 지역 100여 곳의 물류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연령대의 생활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월 회원제 멤버십 혜택으로 이용 고객들을 묶어두는 전략도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활성 고객은 2,100만 명, 회원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2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고 얼마나 이익을 계속 실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과로사 등으로 인한 노동계와의 갈등이나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납품 단가를 두고 CJ제일제당과 11번가 등 국내 기업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이커머스의 대규모 공습을 이겨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렸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묶어 세입자가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 물론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케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 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모두 합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크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등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입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권,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이미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 횟수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놓은 데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인상 자체는 허용돼 있고 인상 비율도 낮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향방은 다시 입법 영역으로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폐지까지 거론했지만 시행 4년째 접어들어 이미 시장에 뿌리 내린 만큼 대대적인 개정은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개정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으로 줄어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0.72명,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학할 초등학교 1학년은 36만 9천여 명,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출생아가 35만 7천여 명에 그친 탓입니다.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157곳에 이릅니다. 부산에서까지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분만 진료를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출산으로 교육과 의료, 노동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정부 출범이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4차 기본계획의 수정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 공약 개발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분야가 어디고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가를 추리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세울 정부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잇따라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가는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제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노동과 교육 개혁은 물론 무엇보다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라이브로 전달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3명이 탈락했는데 광주에서는 현역 물갈이 바람 속에서도 친명 민영배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나온 민주당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6일부터 진행된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모두 9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지역구에서 원외 도전자가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먼저 서울 관악갑에서 박민규 전 정책위 부의장이 현역 3선 유기홍 의원을 제쳤습니다. 경기 안성에선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혜영 비례대표 의원을 꺾었고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광주 동남을 현역 이병훈 의원에 승리했습니다. 반면 광주 광산을 현역 민형배 의원은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누르고 본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민 의원은 현재까지 광주에서 유일한 현역 승리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발표된 1차 경선에서 광주 출신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원외 도전자의 고배를 마셨고 오늘 이병훈 의원도 호남 물갈이론을 피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밖에 서울 양천을 이용선, 경기 김포갑 김주영, 경기 광주갑 소병훈, 충남 천안병 이정문 의원 등과 함께 원외 후보 4명도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병에선 현역 홍정민 의원과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추가 경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른바 이 쌍특검법도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되며
내일 재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 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들만 유리하도록 지역구 조정을 하자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박지호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이 안 대로 하겠다. 반면 민주당은 말을 바꾼 건 집권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애초 부산에서 한석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양보해 구역 조정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라고 합의를 사실상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요.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법 획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직전까지 선거구 획정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 39일 전 처리라는 역대 최장지각 처리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다음 달 4일부터 11일간 실시됩니다. 올해는 최근의 전쟁 교훈 등을 토대로 다양한 안보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데 이 실전적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다음 달 4일부터 11일간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실전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해엔 3, 4월에 걸쳐 23차례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차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제대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서 나타난 교훈 등을 분석해 이번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와 방사포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주요 과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도 눈에 띕니다. Combined field training exercises in sea, land, and air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and enhance the combined operation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이를 위해 지난해 창설한 드론작전 사령부와 독자 군사정찰 위성 등의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최근 핵 탑재를 과시하는 북한의 잦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 등도 한층 강화됩니다. 연례적 방어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이번에도 도발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군 당국은 훈련 기간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 현안을 비롯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해서 장교로 임관하는 후보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군과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북한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고 조천영 상사의 딸 조지은 양이 학군 후보생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킬 여러분을 보니 정말 든든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대량 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 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로 6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공작 기계 90여 대 155억 원 상당을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기계의 러시아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 기계 모델명으로 허위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거치거나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0대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성향을 고려했을 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사동에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친 10대 피의자 A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전남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응급 입원된 A군을 4차례 조사하는 동시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배우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한 끝에 경찰은 A군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2시간 전쯤 집을 나서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지망생이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 확인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실을 찾은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치자 A군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콘크리트 소재로 당일 집에서 나올 때 화단에서 주웠는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 평소에도 자주 돌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배 의원을 검색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인을 노리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경복궁 남벼락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때 지갑을 던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서를 나오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 A군과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할 때 A군이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겹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보호 입원 상태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정유정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차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정유정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무기징역 판결이 무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접견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법정에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을 마쳤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안에서는 있지만 글쎄요. 근데 사실 집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사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이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는데 항소심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정부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과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도박 사이트 구축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명이던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 사기 피해가 지난해에는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에만 38명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업 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태국 치앙센과 매사이 국경 검문소 2곳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7개월 동안 당시 제작진 전원을 조사한 끝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YTN 뉴스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은 온라인에서 방송사고 화면을 삭제하고 이틀에 걸쳐 시청자와 이 전 위원장에게 단순 기술적 실수라며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와 비방 목적이 있다며 편집부 PD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7개월 넘는 장기간 수사 끝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한 결과 방송사고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YTN 제작진 10명 전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강제 수사까지 시도하면서 수사권 남용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찰이 YTN 제작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해 언론단체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왜 언론에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가? 왜 온갖 권력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가? 방송사고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 전 위원장 인사검증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수사는 7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인사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YTN 기획탐사팀 기자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기자들 조사까지 모두 마쳤지만 법리 검토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노조는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동관 전 위원장을 앞세운 언론장악 시도라며 인사검증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모두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형사 고소와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은 다음 달 2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추돌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즉 AEBS가 장착된 차량이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다 갑자기 부딪히는가 하면 거리를 좁히는가 싶더니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모두 70대 안팎 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입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 박았어. 어떡해. 이 같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4년 새 50%나 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급증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필요성까지 거론될 정도인데 자진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상자동 제동장치 ABS 설치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실제 실험 영상을 보면 ABS가 달린 차량은 충돌 직전 멈춰섭니다. 자동 제동으로 막을 수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는 5건 가운데 1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방지 효과가 전체 평균보다 6%포인트나 높았지만 정작 고령 운전자 차량의 ABS 장착률은 16%에 그쳤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있다 보니까 ABS 장착 차량을 구매 시에는 좀 보조금이 조금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보험료 할인율 인상되는 등의 그 재정 지원책이 좀 고령자 비중이 높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건데 ABS 장착 차량의 한정에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황선호 감독이 월드컵 예선 2연전 사령탑을 임시로 맡게 되면서 이제는 이강인에 대한 소집 여부가 관심입니다. 주장 손흥민과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개운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호의 합류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 감독과는 나쁘지 않은 관계지만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손흥민과 화해했지만 협회나 대표팀 차원에서 공식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이 선임이 되면 그 선임과 잘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 입장 없이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저녁 식사는 하나의 팀을 위한 자리인 만큼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이상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좋은 전통이자 유산입니다. 훌륭한 팀은 저녁 식사도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냅니다. 경기 전날의 저녁 식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복귀전에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전반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한국 축구에 우려가 많으신데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가치도 언제나 있습니다. 임시 감독이 모두 잘 알아서 하라는 모양보다는 잘잘못은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이 태극마크를 달고 뛸 다른 선수들에게도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대형 산불이 덮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근처 핵무기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차가 도로 양옆에 시뻘건 화염을 헤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염이 도로까지 덮치고 불꽃까지 튀면서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산불로 인한 짙은 매연은 거대한 띠를 형성하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텍사스주 북부 페넨들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미 서울 면적의 2배가량을 태운 뒤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We're in the tornado zone and fire zone here for the last few years. And I'd call it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but I'm not woke. It happens every year about this time. 주 당국은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도로 곳곳도 폐쇄하고 일부 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이 번지면서 근처 핵무기 공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공장은 1991년까지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급히 가동을 중단하고 소방시설과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전원 대피시켰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강풍과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인 요즘 중부의 여러 주에 화재 위험 경보를 내려놓은 상태여서 산불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AI 동영상 생성 시스템 소라가 공개되자 중국도 자체 AI를 활용한 만화 영화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AI 개발자들은 미국과 격차를 1,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고전시의 창작 배경을 소재로 한 7분짜리 만화 영화 시리즈입니다. 이번 주부터 관영 CCTV에서 방영 중인데 시청률 4%를 넘길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의 자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完全采用纹身视频的技术生产出了今天给大家呈现的这个动画片。 앞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선보인 AI 동영상 제작 시스템 소라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중국 최대 사이버 보안업체 창업자는 이렇게 경쟁심을 불태웠습니다. 本质上还是软件嘛，所以呢，现在这个落后的时间，我觉得大概也就是1年到2年的时间，是可以去解决的。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하드웨어 장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양회에서도 AI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정치 사상 검열은 AI 활용의 내용 측면에서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챗 GPT의 대항마로 내놓은 어니봇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숫자를 입력하자 경고 문구와 함께 채팅을 중단해버립니다.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AI 응용 프로그램 발전의 토양이 되는 만큼 중국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경쟁에 뛰어드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겨울의 마지막이자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마지막 겨울비가 내립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다른 지역은 최고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남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2도, 광주 5도, 부산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9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비구름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토요일 아침에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인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